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이해라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이 바이오 투자 쏟아지는 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늘 핵심만 짚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바이오 투자학교 이혜진 대표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표님 오신다고 하니까 또 많은 저희 구독자님들이 라이브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님 저희가 한 5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뵙더라고요. 네. 그때와 지금 또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글쎄요. 이제 한 개만 찝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 그 산업 분야,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 섹터들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들이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임상에서 대부분 잘 클리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산업을 이제 현황을 보면은 가능성에서 이제는 이제 신약을 만들 거야,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중간 다리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잘 클리어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를 무사히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 이제 11월달 되면서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 그다음에 기술 이전 기대감, 이런 기업들이 촘촘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주 특정 뭐 이제 섹터, 예를 들어서 CMO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컸었는데 이제는 골고루 신약 개발 쪽에 그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정부 들어서면서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약간 그 숫자들을 가지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시간과 그 다음에 숫자를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걸림돌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그 우리나라 식약처, 그다음에 신약심사 이런 관련한 부분들을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확충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단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명확하게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실행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5개월 전보다도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님 말씀 들으면 바이오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뭐 일부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반에 지금 온기가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께서 업계분들이랑 또 직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그걸 캐치했습니다. 숫자가 찍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시기, 뭐 구체적인 투자 자금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는 좀 점검을 해봤고요.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얘기, HLB부터 해볼게요. 저도 사실 크게 관심을 두고 있어서예요. 최근에 저희 이데일리 단독으로 이 미국 FDA가 HLB에 보냈던 그 보완 요청서 원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띄워졌습니다. 이 항서제약 쪽 그 공장 CMC 보완에 뭐 4,200억 원 넘게 썼다 뭐 이런 설이 돌아서 일단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사실이라면 공장 문제가 해소가 됐는지도 궁금한데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제가 금액을 저렇게 4,200억 해서 들어본 적은 없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저 숫자를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뭐 관례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차례 반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1월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다시 네, 공장 보냈죠. 보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받은 거고요. 그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밝혀지지 않았고 그 명확하게 그 내용들이 CRL 받은 것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FDA의 문제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 FDA가 조금 그 관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R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하도록 하는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제3자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다. 스스로 공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CMC 문제가 여전히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전성 관련해서 약물에 업데이트를 해달라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항서제약이 CMC 보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빨리 우리가 이제 신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CMC 문제가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상황이 좀 엄중하잖아요. 중국 업체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잘해서 탄탄하게 보완을 완벽하게 하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문제가 클리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이야기가 사실 저는 이제 분위기를 보려고 종목토론방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바이오 이제 투자자분들 모여 계신 분 네. 저에게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루머인지 설인지를 짚어보고 싶어서 네. 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대표님 말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중에 두 번째 그 안전성 업데이트 이 부분은 네. 사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요. HLB 쪽에서 회사 쪽에서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처음 네. 언급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네.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CRL 부분이 대단히 그러니까 그 문제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 CRL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업데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데이트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CRL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추가적인 이 약이 사용됐었을 거 아닙니까? 환자들한테. 네. 그 데이터를 추가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형식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고 관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RL 문제는 확실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클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업데이트 형식이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꾸준하게 이런 문제점들은 관례적으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절차상으로 이제 취급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여기 이번에 얘기 나오면서 뭐 임상, 탈락, 사망 뭐 이렇게 조금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들어가서 네. 걱정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행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그냥 네.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업데이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될 문제니까 굳이 회사 측에서 임의로 이제 축소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네. FDA한테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상황 이제 그런 안전성 보안 문제가 그 요구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뭐 사망 사고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한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이제 거슬러서 다시 5개월 전에 이제 대표님한테도 이 얘기 여쭤봤었어요. 근데 늦게 통과가 돼도 이 지금 리보캄넬이란 게 우리 이제 상업화돼서 나올 때 네. 시점에 네. 경쟁력이 있을까를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말씀 주셨던 게 약간 실기하는 걸 수도 있다. 네. 이미 시장에 여러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전히 유효하게 보세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약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간세포암의 1차 그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약물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약물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약간 늦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베스트 인 클래스로 잘 팔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또 다른 제3의 경쟁 약물인 BMS의 약물이 여보이하고 옵디보를 병용하는 네. 그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 약물의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라든가 또 무진행 생존 기간 또 ORR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물론 이제 비교하는 약물이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기는 약간 어렵기는 한데 절대 수치가 잘 나왔고 BMS가 빅파마다 보니까 마케팅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나와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점을 좀 뺏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마케팅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무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대장주 알테오젠을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알테오젠은 최근 분위기가 그 특허 문제 관련해서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할로자임 쪽보다는 일단 알테오젠 머크 쪽이 승기를 좀 잡고 가고 우세한 듯한 느낌으로 보이는데 경과가 어떤지 그리고 전망 어찌 보시는지 예,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특허 싸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허 싸움이 뭐 자주 이야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이 바이오와 특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부위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나오는 거죠. 이 할로자임의 에난제라는 pH20 히알루로니다제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분해하고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분해 효소 pH20을 먼저 에난제라는 특허를 할로자임이 받았죠. 그리고 이 특허를 피해서 알테오젠이 알트비포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에난제 특허가 이 할로자임의 특허가 2030년대 초반이면은 만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 특허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엠다제라는 특허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았죠. 그래서 이 엠다제라는 특허를 어디에다 걸었냐면 지금 이제 미국 머크가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엠다제 워낙 이제 특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리 엠다제 특허를 침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머크는 어떻게 역공을 했냐면 그 특허 신청을 할 때 특허를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청구항에 대한 그 기재들이 불비돼 있는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다 빈칸으로 되어 있다. 이런데 어떻게 특허를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반론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원이 이제 미국 머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로자임이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허를 취소를 할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머크에게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심판을 할로자임이 제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이제 재판관이 이번 달 정도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23일에 FDA가 신약 승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약 승인 되자마자 바로 판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상황은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판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이제 향후 미래 고객들이 보게 된다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더욱더 알테오젠과 기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크나큰 개별 이슈가 딱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뭐 수급적으로도 뭔가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얘기가 이제 나와서 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 소식이었었거든요. 아주 큰 효과를 줄까요?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옮겨감으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과거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단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는 투명성이 개선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사업 전개입니다. 그런데 사업 전개 그 펀더멘탈이 좋다 그러면 기업의 주가가 더욱더 좋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알테오젠의 주가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상장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하고 네. 나서는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근데 확실히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그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죠. 그리고 이익이 정체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전 상장보다는 그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주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그 좋지 못했던 이유는 펀더멘탈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바이오업에서 특정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로 좋은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감지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주흐름을 또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약이에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학 동기 동창 결혼식 청첩장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네. 한 선배가 살이 쭉 빠져서 온 거예요. 네. 비만약을 썼다고. 네. 그거를 아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게 비만약 원래 시장 경구 비만약식으로 네. 많이 접해져 있다가 이게 이제 주사 방식 현재 좀 많이 쓰시는 거죠. 네. 그러다가 요 GLP-1 이걸 네. 다시 뭐 경구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난도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제 승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올해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내년에 일라이릴리 해서 두 개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는 주사 제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시장을 이 경구용 치료제가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주류냐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개발하기 어려운 까닭은 이 원재료가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펩타이드는 단백질의 작은 조각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단백질은 우리가 먹게 되면 위장에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위에서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어려운 거죠. 도달하기 전에 분해가 된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덩치가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은 그 뒤에 작은 분자 조각을 붙이거나 해서 이제 그 분해되지도 않으면서 살아남으면서 세포 안으로 이 덩치 큰 펩타이드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향후에 중요한 그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류로 살아남는 것은 그 주사 제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을 갖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경구용 개발하고는 있으나 일단
어떤 쪽이 더 주류가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비만약 관련해서는 주사 제형. 네. 그럼 주사 제형하면 지금 투톱으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렇게 네, 좀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만약에 그 이 두 회사가 주사 제형에서 놓친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을 다 놓치는구나라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네.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그 경구용 치료제에서는 일단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은 주 시장인 피하 주사 제형에서 일단은 승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0% 시장에서 못하고 20% 시장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밖에는 시장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라이릴리가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요. 향후에도 일라이릴리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젯바운드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젯바운드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올해 들어서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매출액에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성장성은 일단은 완전히 방향성이 갈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레타투르타이드라는 물질이 그 다음에 왕관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젯바운드 대비해서 치료 효과가 한 4%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25% 정도 체중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100kg 나가는 사람이 75kg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많은 30%가 그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이 우리 그냥 팔다리 근육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장도 근육인 거죠. 전체 근육의 30%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그 체중을 근육을 많이 빼는 게 이게 옳은 방향이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빼기 위한 근손실을 방지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승기를 잡는 게 비마그루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 역시 일라이릴리의 물질입니다. 임상 이상에서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2028년으로 가면서 치료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왕관을 일라이릴리가 계속해서 자기 내부화시키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2030년 싸움. 그러니까 대부분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디에 참여할 구석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2030년까지 싸움은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요한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지금 $750 정도 되는데 $1,000 갈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2030년 이후를 지금 봐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 중에서도 장기 지속형 그다음에 근육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제형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누구랑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올릭스가 나오고 뭐 펩트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30년에 그 이후에 일라이릴리의 경쟁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장기 지속형 그다음에 근손실 감소 이 두 개를 강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경쟁력을 이제 부여하고 있구나 일라이릴리에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스럽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미국 쪽에서 다시 생물보안법 재추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국내 기업 반사이 이제 중국 쪽 대비해서 반사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실제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생물보안법은 작년에 통과가 안 됐던 이유가 어떤 기업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한테 공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냐를 분명히 했는데 의회나 아니면 군에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국의 군 관련한 기업이라고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거래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심히 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빅파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펀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 그러면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 론자라든가 또 후지필름 이런 업체들의 약진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시 이제 펀더멘탈 누가 경쟁력이 세냐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중국의 업체들은 미국에서의 업이 약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외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미국 이외의 곳에서는 경쟁이 좀 하드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우리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질문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요걸 많이들 궁금해 하시네요. 그 중국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회자되고 주목하는 그런 시선들도 많은데 네. 중국 제약바이오 쪽도 투자를 해도 되나? 이 기업들 믿어도 되나? 차라리 그냥 한국 기업이 그래도 네. 신뢰는 있지. 이렇게 어느 쪽이 낫나?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어제부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제 저도 이제 매일 아침에 네. 그 뉴스를 올리는 네. 그런 거를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생산과 관련한 업체들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죠. 그러니까 생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이 중국에서의 물질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오고 있거든요. 전체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에서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에는 10%대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의식하고 중국의 그 바이오텍들이 그 만들어낸 아주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라이센스 인할 때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행정명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물질을 들여올 때 기존에는 그냥 계약을 하고 들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 중국의 물질이 어떤 이유로 각광을 받았었냐면 임상 단계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4년 걸릴 게 중국에서는 2년 걸리고 바로 임상 단계에 들어가서 3년이면은 그 사람에게 투여했던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대부분 누구한테 투여를 어느 사람한테 투여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투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인에게 투여했던 그 데이터들은 약간 다시 보겠다. 이거는 금지를 시키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설사 FDA에 그 이제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FDA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겠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거의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통과가 될지 지금 로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이를 좀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체는 어떨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한테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밀리고 있었거든요. 속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이런 것들을 최근에 그 이제 대통령이 참석한 송도의 컨퍼런스에서 네. 해소하려고 그러는 그런 실질적인 안들을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안들이 만약에 그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혁신적인 물질들이 개발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질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글로벌에서 그 이제 물질을 소싱할 때 큰 그 이제 소싱하는 처가 중국이었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이 사안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제약바이오 포트 한 4-5종목으로 잘 꾸려가자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 주셨듯이 하반기에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정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남은 하반기에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 한번 점검을 쭉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뭐 니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포트에 이제 담고 가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다. 결국은 이 기업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번에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는 최근에 유한양행이 실적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는데도 주가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역시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굉장히 실력 대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GI 이노베이션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제가 쭉 말씀드리는 그런 그 기업들은 바이오 종목들은 항상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가능성과 또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업체들은 가능성이 높으면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이제 기업들이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 빅파마들은 약가 인하 등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면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그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금리 인하 이야기가 오랫동안 진행돼서 정말 금리가 인하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금리가 막상 인하된다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바이오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한 증권사에서 약 1% 정도 향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는데요. 금리가 1% 정도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바이오 그 지표가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해서 적어도 15% 정도 상승하는 매우 중요한 아주 좋은 흐름이 내년도 초반까지 흘러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번부터는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풍풍님, 림님, 오분봉님 포함해서 오분봉님은 특히 니가캠 ABL은 사랑이죠 뭐 이런 식으로 소통도 해주고 계신데요. 이후에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오늘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